네, 법률가 생활 2차시, 10강 2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복잡한 사례를 하나 보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어, 사례를 보기 전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안 된다. 재판상 이혼 청구할 때 얘기예요.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는데 상대방 책임 없는 상대방이 오기나 복수의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도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요새는 더해서 뭐 상대방에게 충분히 재정적인 부조가 이루어졌다든가 이런 점도 고려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인데요. 원고가 여자고요. 부인이고 아내고 피고는 남편입니다. 69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한 번 협의혼을 했어요. 69년에 했다가 83년에 했으니까 10한 3, 4년 살고서 이혼을 한 번 했죠. 협의혼 했어요. 아까 얘기대로 협의이혼은 가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혼 의사 확인 받으면 해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협의혼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음 해에 다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협의혼을 한 번 했다가 83년에 그 다음에 84년에 다시 합쳤어요. 애가 셋이에요. 소외 사건 본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아이들을. 근데 성년은 사건 본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만 사건 본인이라고 그래요. 뭐, 이제 보면 여기 첫 결혼하고 8월 8일생인 거니까 혼인신고보다 먼저 애가 한번 태어났고 그다음에 71년 1월 25일생이니까 혼인신고하고 불과 두 달 만에 두 달 안 돼서 한 달 안 돼서네요 참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났고 그러고 이혼했다가 84년에 다시 혼인신고하고 85년이니까 이혼 혼인신고 다시 한 그 다음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 이제 막내딸이 미성년자인 거예요. 원고는 아까 부인이라고 그랬죠. 아내는 경희대 음대 재학 중이었고 경희대 음대생인 거예요. 남편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정형외과 레지던트 2년차일 때 서로 교제하다가 요때 이제 결혼한 거예요. 68년경에 하고 막 레지던트 시작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결혼한 거죠.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이제 공군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제대해서 인천병원 뭐 이런 데서 이제 페이닥터를 소위 한 거죠. 그랬다가 69년에 결혼하고 한 10년쯤 돼서 드디어 충주의 정형외과 의원을 자기 병원을 차렸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이제 부인이 병원 차려준 케이스는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의사하고 결혼하면 부인이 열쇠를 몇 개를 가져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시는 않았던 거죠. 이거는 남편이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병원 차렸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랬는데 요 79년 결혼하고 한 10년 됐을 때잖아요. 근데 79년 요때부터 이제 부인 아내는 교육 문제 등으로 자식들과 서울에 거주했어요. 79년이면 첫째가 10살, 둘째도 근 10살 가까이 될 테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참 몇 학년 때였겠죠.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남편하고 이제 떨어져 삽니다. 피고가 남편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피고가 남편이라는 얘기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얘기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인 거죠.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이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주위 사람들한테서 돈을 막 빌려요.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고 이런 문제로 해서 남편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울 수 있죠. 싸움을 일으켜서 가정불화가 자꾸 생기니까 이제 1980년경에 나가요, 집을.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요때 83년에 협의혼을 한 거예요. 집 나간 일이 이제 있었대요. 그랬다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다시 잘 해봐라 이래서 다시 혼인 신고를 해요. 그리고 다시 결혼하고 사이가 좋아졌죠. 아이도 낳았으니까요. 그러고서 아까 남편은 79년에 병원을 충주에서 개업했다가 81년에는 드디어 땅 274m 4제곱미터니까 3927 100평 조금 안 되는 땅을 사서 지상에 아예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운영했어요. 이제 꽤 성공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원고 아내죠, 아내.
아내는 그 이후에도 충주에는 거의 안 왔고 주로 서울에 머물렀고 그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84. 애들은 이 무렵에 79년생이니까 69년생이니까 89년이면 다 컸고 성년이 둘 다 거의 다 됐죠. 하나는 성년 됐고 하나는 약간 미성년인 무렵. 하여튼 이 무렵에도 이제 부인은 서울에는 안 오고 또 어떻게 된 건지 남편이 돈을 좀 마련해줘서 2억 5천만 원으로 1990년에 2억 5천이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돈인가 생각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10억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억도 더 되려나?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욕탕을 인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접 운영했어요. 돈은 남편이 마련해주고 목욕탕 2억 5천짜리면 아마 굉장히 괜찮은 목욕탕이었을 것 같아요. 말이 목욕탕이지 아마 이제 사우나 같은 거였겠죠. 그런데 아내는 이 무렵에도 이미 한번 이혼했던 게 돈 문제 때문에 이혼한 거잖아요. 주변으로부터 돈을 막 빌리고 그런 일로 싸우니까 가출하고 그랬다가 협의혼했던 건데 남편이 다시 살자고 하고 다시 살면서 2억 5천 가량으로 사우나 목욕탕도 내줬는데 다시 도박을 하기도 하고 이제 더 심해져요. 사치와 낭비를 일삼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91년경에는 목욕탕 운영 자금이 없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부터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때 사람들이 이 목욕탕 주인하는 음대 나온 이 아내를 보고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미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돈을 잔뜩 빌려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남편이 네 정형외과 의사잖아. 충주에 개원하신 원장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편 이름으로 차용증을 쓰고 약속어음도 작성해요. 이게 이제 사문서 위조하고 유가증권 위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거는 사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사기가 돼요. 그리고 또 남편이 남편 몰래 남편 아까 병원 있었죠. 충주에. 남편이 땅 사서 병원 지었잖아요. 그 병원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유명근이라는 사채업자로부터 돈도 빌려요. 이쯤 되면 거의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없는 거죠. 돈이 어떻게 했으면 남편 명의로 위조까지 해서 돈을 빌린 다음에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이 10년간 죽어라고 일해서 병원 지은 거를 담보로 잡혀 먹혀서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이제 남편이 언젠가는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우리 해결해 보자 이래야 되는데 이 부인의 해결책은 가출인 거예요.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갔는데 집 나가면 해결이 되나요? 여기 아까 유명근인가 사채업자일 것 같은 사람도 돈 빌려줬고 또 딴 사람들도 돈 잔뜩 빌려줬는데 남편 명의로 돈 빌려준 거잖아요. 남편 명의로 차용증 쓰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로 고소하니까 구속돼요. 이제 93년에 구속되고 그래서 보세요. 사기, 유가증권이죠. 아까 약속어음 위조했다고 그랬죠.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이걸로 징역 8월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출소했어요. 남편은 지금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병원이 남한테 담보로 잡혔잖아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라 위조한 거다 이렇게. 그런데 부인이 유죄 확정을 받을까봐 이거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이 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2억 5천, 무려 2억 5천을 빌렸어요. 아까 목욕탕만 하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 남편이 만들어준 돈이 2억 5천이었는데, 이래저래 빌려준 다른 돈 말고 지금 이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 갚아줬어요. 얼마를 갚아줬어요? 이자까지 다 하니까 3억 얼마를 갚아줬죠. 진짜 이게 여러분들 미치고 팔짝 뛸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갚아줬어요. 그래 이렇게 갚아주니까 사실은 돈을 이렇게 많이 사기를 쳤는데 징역 8월밖에 안 받고 나온 거죠. 그죠? 그랬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남편이 원고가 여자가 이렇게 방만하게 돈 거래를 한 것 등 때문에 화가 나서 남편이 부인을 몇 차례 때렸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나 맞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일 때 남편이 어떤 여자 집에 드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그걸 또 뭐 심부름센터를 붙였는지 사진을 찍었는지 간통죄로 남편을 고소했어요. 소송이 이렇게 진행됐죠. 그랬더니 1심에서 남편이 법원에 출석해서 조사기일이라고 있어요. 가사 조사관들이 조사를 하면서 그래 알겠다.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지금 이혼을 하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내죠. 아내. 아내가 이혼하자. 왜? 나 맞았어. 맞았어는 부당한 대우 아까라고 했죠. 그러던 중에 마침 또 간통까지도 간통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고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았다 그래 관두자. 내가 위자료로 5천만 원 정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변론기일에 와서 다시 네 번째 변론기일에 와서 내가 아내하고 이혼할 거 생각이 있었던 것도 맞지만 이혼할까도 생각하기도 했지만 아내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면 재결합해서 다시 살겠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법원에 와서는. 그랬는데 또 조정기일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했더니 알았다. 그래 뭐 그거 자시고 그냥 이혼하면서 내가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혼하자라고 응했어요. 5천만 원 오히려 주겠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아내는 남편이 5천만 원만 주겠다는 걸 못 받아들여서 이혼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뭘 원했을까요? 이혼 위자료 플러스 재산분할까지 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병원도 내가 뭐 옛날에 2억 5천도 받아 쓰고 또 2억 5천을 남편이 갚아주기도 하고 했지만 어찌됐건 남편 병원이 있고 하니까 그거 재산분할하면 내가 5천만 원보다는 더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혼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조정은 두 사람 다 합의해야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 그래 알았다. 나는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네가 정이혼을 원한다면 5천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사이를 정리하자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남편은 굉장히 관대한 거 아닌가요? 물어준 돈만 해도 얼만데 그죠? 그랬지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판결을 했는데 1심에서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남편이 졌어요. 남편이 졌다는 얘기는 원고가 이겼다는 얘기고 원고가 아내인데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으니까 아내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이혼하라고 했어요. 이때 든 원심 1심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남편은 오기로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강의 초기에 얘기했던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유책 배우자는 아내예요? 아니면 남편이에요? 아 잠깐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몇 차례 아내를 폭행했고 간통으로 고소당했다고 그랬는데 간통은 무혐의가 났어요. 그 둘이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내와 남편 중에 누가 유책 배우자인가요? 아내가 유책 배우자겠죠. 남편도 잘못했지만 둘 다 유책 배우자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이혼 청구를 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큰 잘못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안 받아들여요. 만약에 이 경우에 있어서 남편이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으면 남편이 이겼을 거예요. 위자료도 받아냈을 거고.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겠다고 안 하고 부인만 이혼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아까 얘기대로 1, 2, 3, 4, 5호 사유 말고 둘 사이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판단해서 이혼을 시켜주려고 보니까 남편보다 부인이 훨씬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썼냐 하면 봐라 너도 남편도 처음에 와서 이혼하겠다고 했고 나중에 저 또 한 번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랬다가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에 비춰보면 너는 아무래도 네 부인에 대한 오기 또는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건 이혼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혼을 받아들였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법원이 뭐라고 썼냐 하면 부인이
돈을 함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거를 남편이 통제했어야지. 더 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 많은 관심을 안 가진 사람은 부인이잖아요. 근데 법원이 이런 판단을 했어요. 가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했다. 그리고 오직 병원 일에만 몰두했다. 다른 여자들과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했다. 이런 거에 비춰 이런 것 때문에 부인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도 있다. 거꾸로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부인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남편이 관심을 덜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훨씬 잘못했다. 그래서 원고가 유책 배우자다. 그렇지만 그래서 원고의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아까 얘기대로 봐라, 한 번 나와서 5천만 원으로 끝내자, 나중에 나와서 또 다시 혼인하겠다고 하더니 나중에 또 5천만 원으로 끝내자라고 얘기한 거에 보면, 실제로는 남편도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여기 지금 마우스 보이나요? 없으면서도 오기, 자신의 희생에 대한 보복, 원심이 이런 게 남편이 잘못했다면서요. 그런데 남편이 희생했다고도 쓰잖아요. 이렇게 판결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비추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면서 이혼 청구를 인용했어요. 항소심은 대법원은 정반대로 판단했어요. 얘기대로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안에서 보면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가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버티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얘가 남편이 조사기라고 나와서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혼 의사가 없다고 이혼할 의사가 있다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느냐? 홧김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했어요. 또 여기 보세요.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감옥 갔다 왔죠. 여자가 9월 2일에 만기 출소했어요. 징역 8개월 살고. 이때도 원고가 어떻게 했냐면, 원고가 이랬는데 남편이 참 부처님,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해서 원고하고 자녀들이 살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부인은 어떻게 했냐면 또 가출했어요. 그래서 별거하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부인이 가정생활에 소홀한 게 남편이 병원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법원이, 원심이. 그리고 남편을 잘 보세요. 남편은 95년 12월에 허혈성 심장병, 당뇨로 치료를 받았고, 안면 경부 이런 거에 화상도 입었고,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입원 치료도 받았고 약물 치료도 받고 있고, 그래서 거동이 불편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병 왜 생겼겠어요? 거의 화병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남편 병 났다고 나간다고? 네가, 법원이 그렇게 쓰진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혼시키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사실은 더 다른 고려가 들어있어요. 아까 재산분할, 아까 얘기대로 1심에서 남편이 5천만 원만 주고 끝내자라고 얘기했을 때 부인이 5천만 원 받고 끝냈었어야 좋았을 텐데 왜 안 끝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일단 아까 보세요. 목욕탕 운영하면서 2억 5천 줬는데 다 날리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운영한다고 추가로 2억 5천 빌렸던 사람한테 5천만 원은 전혀 큰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그깟 5천만 원 받으나 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대신 뭘 받아야 되냐 하면 재산을 분할받아야 되는데, 재산 분할은 이상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재산을 분할해 주지는 않아요. 재산을 분할 안 해주지는 않아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재산도 분할해 줘야 돼요. 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그러니까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는 부인이 현저히 낮죠.
실제로 무슨 생활을 한 저기를 한 것도 아니고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거의 돈을 갖다 쓰기만 하고 빚만 늘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재산 분할 비율은 작겠지만 병원을 되게 큰 거를 하나 갖고 있고 운영 수입도 있고 현금도 있고 이러면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5천만 원보다는 훨씬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법원은 또 무슨 의심을 한 거냐 하면 남편이 5천만 원보다 더 주기는 싫어서 이혼 안 하겠다고 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판결이 진짜로 떨어진다면 위자료로 몇천만 원이 오고 갈 거고 남편이 위자료 한 3천만 원 이상 받아야 될 사안 같기는 한데 오히려 부인에게 재산 분할로 몇 억 떼어줘야 될지도 모르니까 5천만 원으로 끝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게 법원이 아마 1심 법원이 생각한 걸 거예요. 우리 항소심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안 된다. 참 우리 저 대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부인이 재산 분할 확 받아가는 거 못 보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거를 이렇게 쓴 거죠. 옥이나 보복적 감정으로 버티고 있는 경우가 아니다. 다시 원론으로 한번 더 돌아올게요.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사유로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 어렵죠. 말이 같은 말이라도 뭔가 중복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사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다시 위로 돌아가서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다시 자, 위자료가 뭐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돈으로 배상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명예훼손을 심하게 당했어요. 누구한테. 그런데 돈으로 내가 명예훼손 얼마어치 당했는지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입은 피해는 정신적 손해잖아요. 시쳇말로 마상이죠. 마상.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마상을 입으면 위자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자료는 이혼할 때 여자에게 남자가 주는 돈이다. 옛날 드라마 보면 여자가 그래 알았어 이혼해 줄게 위자료 내놔 뭐 이러죠. 왜 그랬냐 하면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여자가 동정이 없어지고 정조를 상실한다. 그래서 정조 상실의 대가로 위자료를 주는 거다. 뭐 이런 은연중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개념은 지금은 전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위자료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항상 여자가 받아 나오는 돈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옛날엔 경제생활도 남편만 하니까 여자랑 이혼하면 남편이 여자가에게 살 집도 마련해주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 그게 그나마 정상적인 남편이었거든요. 일종의 재산분할 개념인데 이런 걸 다 위자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 간통고소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간통고소를 할 수 없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관통이 없죠. 관통이 없어져서 간통고소를 하든 말든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예전엔 어떻게 됐냐면 이 얘기를 굳이 넣어놓은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바람 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간통죄를 처벌할 때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해요. 그러면 경찰은 친고죄잖아요. 간통고소가 들어왔네라고 하면서 심리를 해서 둘이 간통을 한 사실이 있으면 간통으로 처벌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네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정도면 설마 계속 부부 생활을 유지할 생각은 아니었겠지? 둘이는 같이 살 수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혼 소송 냈다는 증명을 가져와 이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간통 고소를 했어요. 형사 고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사 형사 구별 초창기 했던 것처럼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걸 전제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경찰서에서는 아니 뭐 이혼 소송도 제기 안 해놓고 왜 간통 고소만 하시오? 이혼 소송 제기했다는 접수증 언제까지 갖고 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죠. 간통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혼소장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였어요. 그 전에 얘기한 대로 이혼을 하면 여성은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굳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은 경우는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남편이 잘못했으니까 간통으로 처벌은 받게 하고 싶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근데 우리 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야, 네가 남편을 처벌받게 할 정도면 같이 살지 말아야지. 집 나갈 각오 정도는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구시대적인 얘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세상이라는 걸 다시 얘기하긴 합니다만. 자, 간통죄는 지금 없어졌어요. 위헌이에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간통은 이혼 사유가 아니다. 맞습니까? OX. OX. X. X죠. 간통은 여전히 이혼 사유예요. 어디에 있죠?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죠.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으면 이혼 사유는 부정행위가 아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부정행위는 뭐 개념을 딱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성관계만이 부정행위로 보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걸 전제로 앞으로 다시 하나만 넘어가서 요 사례를 그래서 굳이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거 제가 만들어 놓고도 내가 뭘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걸 만들었냐 하면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유책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하는데 상간녀나 상간남, 상간녀 상간남 무슨 개념이냐면 자기 부인과 바람피는 여자,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자기 부인과 바람피는 남자, 자기 남편과 바람피는 여자, 이거를 상간남 상간녀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 관련돼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집어넣었어요. 무려 27분 가까이 돼가고 있네요. 다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강의가 길어지면 반드시 과가 이상하게 되는 수가 있어서 한 5분 안에 강의를 끝내볼 텐데 이 얘기를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갑과 을은 유부남 갑은 을과 혼인한 지 2년이 됐어요. 갑을 사이에는 자녀가 있어요. 을은 출산 후 우울증을 심하게,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직장에서 퇴근하면 부인하고 자꾸 싸우게 돼요. 그래서 갑이 직장 다녔는데 자기 직장 상사 중에 되게 쿨한 이혼녀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 평소에도 직원들의 상담을 잘 들어주고 그래요. 이혼녀이고 쿨하고 이래서 이 A녀에게 나 부부싸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그랬다가 잘못해서 술을 많이 마시고 같이 모텔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전화를 남편이 받고 급하게 집으로 가서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어요. 모텔에 들어간 것까지가 부정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성관계를 가졌으면 확실히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되는데 모텔에 같이 투숙한 것까지도 부정행위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는데 다음날 이제 직장에서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서로 너무 어색해서 쿨한 이혼녀 A가 우리 이거 다 실수다. 우리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남편이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너무 속이 상해서 직장 상사인 A녀에게 또 고민 상담을 했고, 이렇게 갑이 자꾸 우울해하니까 A가 상담을 해주다가 알고 보니 우리 둘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만든 사례입니다. 우리 둘은 서로 알고 보니 우리 둘이 서로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우리 둘의 사랑은 너무 소중한 거니까 내가 남편이 갑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서로 플라토닉한 관계만 가지고 성관계는 가지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둘은 지방 출장이나 해외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 일정을 조정해서 같이 다니기도 하고, 뭐 실제로 같이 다닌다 하더라도 성관계를 가지거나 이렇게 불륜관계까지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부인이 남편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살펴보다 보니까 주고받은 문자가 잔뜩 나왔는데,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뭐 너만 보고 싶어, 어젯밤에 그냥 보내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제 퇴근하고 오늘 출근해서 자기 볼 때까지가 1년은 지난 것 같아 등의 이런 문자는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문자를 보낸 거를 발견했는데 음란한 문자나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을이 이걸 보고 남편이 집에 오니까 이걸 가지고 추궁을 하다 보니까 부인으로서는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그죠? 그래서 추궁하고 싸우다가
남편을 꼬집고 핥혀서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부인이 벌금 30만 원에 처해졌어요. 자, 이 부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고민해 보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전제가 뭐냐?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락할 것인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어디까지를 이혼할 정도의 잘못으로 봐줄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해 보라는 차원에서 만들어 본 사례예요. 남편은 자기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꼬집고 핥히고 폭행을 당했으니까 이건 이혼 사유 중에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기는 하죠. 그런데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일회성이나 이회성이 있다고 항상 이혼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가 쌓여야 되는데 과연 이 정도 가지고 이혼하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반면 여자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남편이 바람을 구체적으로 핀 거는 아닌데, 쉽게 말하면 정신적 바람을 핀 건데 이 정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남편도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꽤 노력한 것은 아닌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적 불륜도 용납해서든 안 된다라고 볼 것인가? 반면 또 부인은 남편의 쿨한 직장 상사녀 A 이혼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어려워서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냈습니다. 낸 건 아니,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다음 시간이 더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조금 넘어가서 과거 강의 링크를 좀 올려놨습니다. 강의를 복습을 하고 싶은데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복습을 하고 싶은데 강의가 닫혀서 복습을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이것 때문에 순전히 하나 개설을 하고 그 개설한 채널에 법률가 생활이라는 비공개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올렸던 동영상들을 올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공개 채널이라서 링크가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와서 이걸로 잘 링크가 돼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라고. 일단 1주차하고 2주차, 3주차 강의까지는 링크를 걸어서 올려놨어요. 유튜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 동영상 올리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찾아서 올리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고 다음 강의는 법률가 생활 12, 일상과 법률 이어서 한 후에 나머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것 중에 하나로 과제를 한 번 더 내볼까 고민하고 있어요. 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